지금 정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 13.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거나 오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일 뿐이다. 이 문장 자체로는, 이 명제 자체로는 어렵지 않죠.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인간 정신은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죠? 인간 정신은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대상은,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다. 이 말은 너무 명쾌하죠, 그죠?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다. 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이다. 이 자체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요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다. 이 문장은 평이한데요, 그죠? 우리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때 이 관념과 신체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죠. 인과관계가 없죠. 관념과 신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가 없죠. 그죠? 스피노자의 체계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영향을 주어서 관념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보통의 상식 있죠, 그죠? 그런 상식과는 좀 다른 거죠. 그렇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일 뿐이다. 이건 또 같은 말일 테고 양태니까 어떤 연장의 양태니까 뭐 신체 같은 거죠. 여기서 또 핵심적인 것은 현실적으로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관념, 여기서 핵심은 우리 관념의 대상은 저 사물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아니고 신체입니다. 우리 신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문장에서. 우리 관념의 대상은 저 사물이 아니고 우리 신체입니다. 우리 신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정신은 우리 신체만을 지각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정신은 우리 신체만을 지각한다. 그것도 우리 신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지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체를 건너뛰고 바로 저 사물로 직접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신의 한계가, 정신의 능력이 우리 신체에 제약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스피노자 체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관념이 우리 신체를 건너뛰어서 바로 저 대상에 도달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는 신체를 경유하지 않는 사유는 불가능해요. 스피노자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신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피노자 체계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신체에 대한 논의가 따로 나옵니다. 자, 증명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신체가 인간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신체 변형의 관념은 이 신체 변형의 관념은 쉽게 풀면 신체가 변화가 되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관념이죠. 그죠? 그 관념은 정리 9의 보충을 보면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관념의 대상이 뭐죠? 관념의 대상이 신체죠. 신체죠. 그죠? 신체.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은 신이 이 대상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 신 안에 있으므로 이게 또 나와 있죠. 신이 이 대상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 제가 소유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부드럽게 뭐뭐 하는 한에서죠. 이 표현이. 그죠? 신이 이 대상의 관념을 소유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신이 우리 정신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 안에 없지만, 이게 또 나오죠. 신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 안에 없고, 신이 다른 것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는 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여기 만일 인간 신체가 인간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이라고 지금 이걸 증명하는 건데, 내 신체가 내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걸 지금 이 문장을 스피노자가 평소에 하는 방식으로 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신이 있고 신에게는 신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의 활동 능력은 사유 능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평행론으로 늘 설명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 세계에 나의 신체가 있다. 나의 신체가 있으면 나의 그 신체에 대한 관념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면 여기 이 문장이 나의 신체가 나의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은 다시 이 문장을 다시 연결해 보면 나의 신체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의 변형이죠. 신의 변형이고, 그죠? 그다음에 나의 관념은 신의 관념이죠. 그죠? 이때 나의 관념은 신의 관념이죠. 그런데 나의 신체가 있는데 이때 나의 관념이 없다. 나의 관념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장. 만약 내 신체가 내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내 신체가 있는데 나에 대한 관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 거냐? 신이 나의 관념으로 변형되지 않은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평행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다시 보면은 신체 변형의 관념은 너무 제가 빠른가 보다. 뭐 쓰시니까 자꾸 쓰고 계시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시네요. 어떨 때는 하늘을 한참 쳐다보시고 어떨 때는 계속 책상을 쳐다보시고. 자, 보면 신체 변형의 관념은 중간에 넘어가서 신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 안에 없을 테고 신이 다른 것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는 신 안에 있다. 이렇게 이 말이 이해 가시나요? 신체 변형의 관념은 신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경우는 신 안에 없죠. 지금 왜냐하면 없다 그랬으니까. 나의 신체가 있는데 나의 관념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신이 다른 것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는 신 안에 있다. 이 말은 신체 변형의 관념이 우리 정신 안에 없다. 뭐 이런 문장이 됩니다. 스피노자식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여기까지는 되게 평이한 건데요. 스피노자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복잡해집니다. 늘 이렇게 뭐뭐에 한해서.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나의 신체가 있다. 그리고 이 신체에 대한 관념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피노자식으로 표현하면 신이 변형을 했는데 우리 정신으로 변형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모두 변형이니까, 신의 변형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의 신체가 있고 또 너의 신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신은 나의 신체와 너의 신체로 변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고
관념의 경우는 신은 나의 신체에 대한 관념과 너의 신체에 대한 관념으로 변형했다. 이렇게 관념의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체에 대한 관념과 너의 신체에 대한 관념으로 변형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제를 어떻게 했냐면 만일 나의 신체가 인간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문장으로 지금 전제를 달아놨잖아요. 그죠? 나의 신체에 대한 관념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없다면 신은 지금 이 앞부분으로 변형을 못한 거죠. 네. 그러나 우리 신체가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는 것을 느끼므로 이건 공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신체가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는 것을 느낀다. 이게 너무 확실하다. 그런가요? 우리 신체가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거 성찰에서 이걸 의문시하죠. 우리가 정말 자극을 받고 있을까? 우리가 자극받는다는 게 꿈은 아닐까?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장자의 그 꿈이 있죠. 그것처럼. 근데 스피노자는 이걸 공리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로. 이거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 신체가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는 것을 느끼므로 우리들은 신체 변형의 관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느끼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신체의 변화를 지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죠? 느낀다는 건, 뭘 느꼈다는 건 신체의 변화를 지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신체의 변화와 동시에 관념의 생성, 뭐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뭘 지각했다는 것은 신체의 변화와 동시에 생성되는 어떤 관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신체 변형의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체가 변형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고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관념의 대상은 우리 관념의 대상은 신체죠. 우리 신체입니다. 우리 신체를 느끼지 우리가 타인의 신체를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물론 타인의 신체와 악수를 한다고 쳐도 내 신체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신체를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입니다. 만일 신체 이외에 정신의 대상이 달리 있다면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신체 이외에 정신의 대상이 달리 있다면 그러니까 달리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대상은 유일하게 신체다. 이런 겁니다. 신체 이외에 정신의 대상이 달리 있다면 어떤 결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어떤 결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죠. 어떤 결과인지는 몰라도 그 대상에서 생기는 어떤 결과에 대한 관념이 필연적으로 우리 정신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나 물체나 사유 양태 이외에 감각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공리오에서 그러한 관념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정신의 대상은 오직 존재하는 신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네. 어쨌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명제는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거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념의 대상은 신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인 신체입니다. 현실적인 신체. 현실적인 신체.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보충. 인간은 정신과 신체로 성립하고 인간의 신체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대로 존재한다. 이 느끼는 대로는 뭐냐면 지각하는 대로 그리고 관념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의 관념대로 우리의 신체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게 신체와 영혼의 평행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체와 우리의 영혼 사이에도 평행론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충분히 이해 가시죠? 신체는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영혼은 신체를 지배할 수 없다. 그죠? 신체는 영혼과 인과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표현들이죠. 이 둘은 평행할 뿐이지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서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주석을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인간의 정신이 신체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그죠? 인간의 정신이 신체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정신과 신체의 합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알게 되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합의되어 있냐면, 정신과 신체는 어떻게 합의되어 있냐면,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실제적 구별의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실제적 구별의 방식으로 합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체와 정신은 이 양적인 개념으로 합일되어 있지 않죠. 그죠? 수적인 구별이나 양태적 구별의 대상으로 이렇게 합일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하나의 존재인데 그 질적 성격이 두 가지인,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다뤘었냐면 원 관념은 동일한 존재인데, 그렇죠. 한편에서는 연장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유로, 그죠. 표현하면 원 관념. 두 개 동일한데, 이렇게. 동일한데 두 가지 측면을 갖는 것. 우리 정신과 신체도 동일한 것인데 한 측면에서 보면 신체로 보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신으로 보이고. 그러나 미리 우리 신체의 본성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합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신체의 본성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본성을 너희들이 도대체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실은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개체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되게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개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멋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개체라고 했으니까 동식물만이 아니라 저기에 굴러다니는 돌들에도 정신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뭡니까? 애니미즘 막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나중에 라이프니츠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등급이 다르다. 라이프니츠는 그 영혼을 대신 모나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나드란 말은 들어보셨죠? 모나드는 창이 없다. 그 모나드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전에 스피노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개체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밑에 이유가 나오는 거죠. 모든 사물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 관념이 있죠. 모든 사물에
신 안에 관념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관념은 인간 신체의 관념과 마찬가지로 신을 원인으로 가지겠죠. 따라서 인간 신체의 관념에 대해 말한 것은 모든 사물의 관념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물도 관념을 갖는다. 다시 영혼을 갖고 있다. 정신을 갖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고 더 이상 밝히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철학자가 라이프니츠예요. 지금 그래, 모든 개체가 정신을 갖고 있지. 왜냐? 신은 모든 개체에 대한 관념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자,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여기 신에게 관념이 있다.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신체가 있다. 이때 나의 신체에 대한 관념은 신에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신에게 어디에 있느냐? 나의 정신으로 있죠. 알겠습니까? 내 신체의 관념이 신에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정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나의 정신이 신의 관념이니까. 그러면 저기 돌 하나가 있다. 이때 돌에 대한 관념은 신에게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돌의 관념으로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돌과 관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관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체하고 내 영혼이 붙어 있듯이 실제적 구별의 방식으로 합일되어 있듯이 돌에게도 관념이 붙어 있는데 그 관념은 우리의 관념과는 등급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렇게 원시인들이 사유했던 방식과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돌에게서도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무에게서도 신령한 걸 볼 수도 있고 큰 차이는 없는데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물에는 그 해당하는 어떤 정신이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책에서는 그게 신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관념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신이 저기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지금. 그러나 다음 사항 또한 부정될 수가 없다. 즉 모든 관념은 대상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고 어떤 관념의 대상이 다른 관념의 대상보다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신체나 사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죠? 어떤 신체가 있고 그 신체가 다른 신체보다 이 관념의 대상보다 이게 다른 신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신체보다 더 우월하고 더 많은 실체성을 내포하면 함에 따라서 그 관념은 다른 관념보다 더 우월하고 더 많은 실제성을 내포한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영혼의 등급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의 등급. 그런데 더 우월하다. 어떤 신체가 다른 신체보다 더 우월하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은 더 우월하고 그런 것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인간과 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와 신의 신체는 우월함이 다르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서로 관념의 내용도 다르죠. 신의 관념과 인간의 관념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실제성을 내포한다. 그러니까는 신은 완전한 무한성이라는 실제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유한한 실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등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념보다 더 우월하고 덜 우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돌의 관념과 우리의 관념은 다르고 우리의 관념이 더 우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인간 정신이 다른 정신과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정신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본성, 즉 인간 신체의 본성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 스피노자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 신체의 본성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철학자하고의 차이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헤겔과의 차이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 중에 신체를 강조한 철학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체는 신체를 되게 중요시하죠. 니체는 신체를 더 커다란 이성이라고 보잖아요. 그렇듯이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칸트, 헤겔 같은 사람들은 신체보다 정신을 더 우월하게 봅니다. 정신을 우월하게 보죠. 이제 스피노자가 좀 독특한데요. 이 근대 철학자 중에 이 신체에 굉장히 주목한 철학자입니다. 어떤 신체가 동시에 여기 이 문자, 이거 잘 두 개로 나눠서 어떤 신체가 동시에 작용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신체보다 더 유능하다면 그 정신도 동시에 많은 것을 지각하는데 다른 정신보다 더 유능하다. 이거 잘 보면 동시에 작용을 받는 데 있어서 유능하면 정신도 유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 자극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면 정신도 더 유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자극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면 정신도 더 유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이하게 이야기해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제 그 술을 엄청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숙취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의 신체가 그러면은 강의가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강의가 왜 안 들어왔냐? 신체가 지금 수용을 못하는 거죠. 내 숙취 때문에 강의라고 하는 신체적 교섭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내 정신도 당연히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 자극을 동시에 수용한다는 것은 정신에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불량이에요.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되면 새로운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화가 안 된 상태는 다른 뭔가를 먹을 수가 없죠. 네. 근데 내가 소화의 능력이 좋으면 새로운 걸 계속 먹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하고 동일한데 니체는 이걸 망각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러 자극들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에 막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현실적인 자극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현실적인 자극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잊혀지지 않고 망각되지 않고 과거가 소화되지 않았으니까 현실적으로 뭔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 신체가 여러 작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금방금방 소화하고 금방금방 망각하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자극이 막 묶여 있으면 당연히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당연히 정신적인 능력도 떨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뭐 공부 좀 하자 그러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데 안 되겠죠. 두 번째, 약간 반대되는 건데요. 그리고 어떤 신체 활동이 그 신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많고 다른 신체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적을수록 그 정신은 판명하게 이해하는 데 더 유능하다. 다시 어떤 신체 활동이 그 신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많고 다른 신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적을수록 여기는 거의 다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혼자만의 활동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혼자만의 활동이라고 하면 그 정신은 판명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유능하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신체가 공동으로 뭔가를 할 때 그 공동의 작업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그죠? 그러니까
어, 여, 여러 신체 작업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그런데 이건 나중에 스피노자의 개념으로 이제 개념에서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신체가 거의 하나의 신체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그 관념은 판명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 신체가 하나의 신체라면 지금 앞에 부분에 있어요. 어떤 신체 활동이 그 신체에만 의존한다. 이건 그 신체 단일 움직임이라면 판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신체도 하나의 신체가 된다면, 즉 공동체가 된다면 그 관념은 공동체에 대한 관념은 판명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한 8명, 10명 모여도 어떤 하나의 신체처럼 움직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판명해지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같은 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거기 있는 선수들이 그 공격수 한 5명 정도가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5명인데 거의 하나의 신체처럼 막 움직이는, 그죠? 그때 그런 것들이 아주 판명해지기 때문에, 아니, 정신이 아주 판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골을 넣으면 되게 멋지게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판명한 상태가 멋진 거죠. 그러므로 이로부터 하나의 정신이 다른 정신에 대해서 갖는 우월성을 알 수 있다. 우월성. 하나의 정신이 갖는 우월성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정신이 다른 정신에 대해서 갖는 우월성은 첫 번째,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신체가 동시에 작용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나의 신체가 여러 작용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정신은 우월한 정신이다. 그죠? 두 번째, 자기 혼자만의 신체처럼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때도 우월하다. 이해 가시나요? 정신이 우월한 경우 첫 번째, 신체가 다양한 자극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내 신체가 움직이는 방식대로 움직일 때, 그럴 때 내 정신은 아주 명쾌해지고 우월해진다. 이 두 가지. 이해 가십니까? 질문이 네네. 있는데 네. 그냥 듣기에는 고집센 거랑 크게 차이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네. 그 판명하다는 게 네. 더 많은 실제성을 포함한다라는 거랑은 제가 같이 이해하기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어떤 네, 거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체 활동이 그 신체만 의존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혼자서 이렇게 손을 움직일 때 되게 판명하게 내가 인식하잖아요, 그죠? 나의 상태를.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신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적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고 치면 우리가 한 10명이 같이 있을 때, 10명이 같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판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10명의 리듬이 동일해야 돼요. 이때 10명의 리듬이 동일해지면 우리는 우리 10명을 하나의 개체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신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적다는 것은 혼자 고립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고립되게 살아라는 방식이 읽을 게 아니고 여러 신체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여러 작용을 받는 거죠. 여러 작용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여러 신체와 함께 있어도 여러 신체가 나의 신체하고 리듬이 같아서 거의 같이 움직이면 여럿을 느껴도 나를 느끼는 거하고 동일하게 느낀다. 그때는 아주 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을, 두 번째 명제를 쉽게 바꾸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 신체가 다른 여러 가지 것과 동시에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혼란스러워져.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는데 공이 3개라고 해봐요. 얼마나 공 차이가 어렵겠습니까? 이 공 저 공 다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해보셨을 텐데 공 2개 갖고 하는 운동 격구라고 안 해보셨나요?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 신체가 동시에 활동을 하면 아주 불명확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여러 신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신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일체가 된 순간이죠, 거의. 이로부터 한 정신이 다른 정신에 갖는 우월성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체에 대해서 매우 혼란된 인식만을 가지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를 물체의 본성에 대해 이를 위해서 우리 신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인식을 가지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게 있다. 물체의 본성에 대해서. 자연학 소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 자체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자연학 소고는 후대 연구자들이 이렇게 붙였어요. 이 전체 글 안에 또 다른 작은 논문처럼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자연학 소고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물체의 본성입니다. 물체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포함한 모든 물체들의 본성이에요. 공리 1. 모든 물체는 운동하고 있거나 정지해 있다. 당연하죠. 각 물체는 어떤 때는 천천히, 어떤 때는 빨리 움직인다. 이걸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답은 못하는 거죠. 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보조정리 1. 물체는 운동과 정지, 정지인데 정치라고 했네.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있어서는 서로 구분되고 실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죠.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서 구별되고 실체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다시 증명 보겠습니다. 바로 물체가 실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 정리 5, 정리 8에 의해서 명백하다. 실체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실체는 우리가 했었죠. 실체. 동일 본성이 실체는 하나이고, 그죠? 동일 본성의 실체는 하나이고 실체의 본성의 존재가 속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걸까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동차와 버스, 아니, 택시와 버스가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들이 구별되지 않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연장의 지점이죠. 연장이 여기서 말하는 실체죠. 같은 연장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생각을 앞으로 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차이점이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있고 동일성은 연장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보도정리 2. 모든 물체는 어떤 점에서 일치한다. 지금 일치를 찾았잖아요. 일치. 왜냐하면 모든 물체는 동일한 속성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좀 전에 다뤘죠. 동일한 속성이 여기서 뭐 했죠? 여기서 다루면 연장이죠. 지금 연장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물체란 신이 연장된 사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양태이므로,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물체는 신이 연장된 사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양태이니까 일치하죠. 그리고 두 번째, 움직이고 정지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그죠? 두 번째 일치하는 지점은 속성, 그리고 움직이고 정지한다는 사실. 이 사실 자체는 일치입니다. 움직임과 이 정지하는 건 다르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 일치하고, 그 지점은 속성이고 속성 중에서 연장인데, 이 사실은 두 번째 이거 있죠. 속성을 연장이라고 했고, 두 번째 움직이고 정지한다는 데서 일치한다. 근데 이 두 말은
제가 지금 이렇게 구별을 지었고 스피노자도 구별을 지었지만 사실은 동일한 거죠. 연장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곧 길이를 갖고 그죠? 운동과 정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연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동과 정지를 하고 길이를 갖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연장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어디서 일치하느냐? 연장이라는 사실에서 일치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이거 간단히 지나갔지만 나중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살짝 살펴보지만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 아시죠? 눈사태처럼 커집니다. 자, 그 다음 잠깐 기지개를 켜야 될까? 좀 지치시죠? 잠깐 기지개 좀 켜시고 한 1분 정도만 쉬었다 하시죠? 지금 눈이 졸리는 분도 계시고 지금 네, 잠깐 뭐 카메라 끄고 화장실 다녀오셔도 좋고요. 네. 선생님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네, 근데 여기 보조정리 2가 모든 네네. 물체는 어떤 점에서는 네. 일치한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럼 이 어떤 점이 그 연장이라는 점. 연장이라는 점. 네네.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점을만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사물에 예를 들어서 나와 그녀가 어떤 점에서는 불일치하잖아. 그죠? 불일치해서 도장을 찍고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연장에서는 그런데 일치해. 연장에서. 어,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신 거죠? 네,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리 1과 공리 2. 여기는 단순한 물체입니다. 원자와 같은 거. 원자와 같은 것은 정지하거나 운동하거나 천천히 빨리 움직이고 이거 외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이죠. 이론적인 원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외에는 구별되지 않죠. 단순 지금 공리 1은 지금 단순 물체입니다. 단순 물체. 좀 이따 복합 물체도 나옵니다. 보조정리 3. 움직이고 있거나 정지한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결정되고
또 다른 물체도 그렇게 정지하도록 결정되고 이 과정이 무한히 진행된다. 움직이고 있거나 정지하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 운동하거나 정지하다. 이걸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그죠? 이게 뭐죠? 관성이죠, 관성.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증명, 물체는 운동과 정지에서 서로 구분되는 개체이고, 그러므로 각각의 물체는 일부 정리 28, 유한한 개체는 다른 유한한 개체를 원인으로 갖고, 그죠? 나는, 부모님이 나의 원인이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른 개체에서 운동하거나 정지하도록 결정되고, 이렇게 무한하게 진행되고, 그죠? 보충, 운동하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정지하도록 결정되까지는 움직이고 정지하는 물체는 움직이도록 결정할 정지에 있고 관성, 공리 1, 여기서 보조정리 3에서 나오는 공리 1, 이 공리 1은 앞에 것과는 다른 거죠. 공리 1, 이건 뭐라고 보조공리라 해야 되나?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방식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방식, 당구공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당구공이 충돌할 때 움직이는 물체의 본성에서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본성이 생기겠죠. 당구공이 이렇게 충돌을 할 때 움직이게 하는 빨간 당구공과 그죠? 맞고 튕겨나가는 하얀 당구공, 이 두 가지 물체의 본성에서 생기죠. 그러므로 동일한 물체는 이 동일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본성이 다르면 여러 방식으로 움직이고 서로 다른 물체는 동일한 물체에 여러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쉽죠, 그죠? 이건 너무나 쉬운 건데, 그죠? 잘 보면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물체의 본성, 두 번째,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본성.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둘과의 상관성이니까 두 개의 모두의 상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물체는 이걸 움직이게 하는 물체가 다르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죠? 서로 물체가 다르면 하나의 물건이 밀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뭐 이건 뭐 설명하기에도 좀 구차하네요, 그죠? 너무 평범하니까. 공리 2,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한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이것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이렇게 벽에 충돌하는 경우처럼 벽에 이렇게 공이 부딪혔을 때 벽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때는 되돌아오죠. 되돌아와서 자신의 운동을 계속하고 이게 뭐죠? 탄성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가장 단순한 물체에 관한 것, 즉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만 서로 구분되는 물체에 관한 것이다. 이제 복합 물체로 넘어가자. 그죠? 자. 복합 물체 정의. 크기가 같거나 다른 물체 두어 개가 인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경우. A라는 인간과 B라는 인간이 두 개가 여러 물체의 압력을 받아 서로 접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같거나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남녀가 서로 살짝 다르면서도 같거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운동을 일정한 비율 방식으로 전달하면 우리는 그런 물체들이 합일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물체나 개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합일에서 다른 물체와 구별되고 이것을 지금 남녀 예를 들었는데 그냥 이 유기체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유기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여러 신장이라든지 여러 장기들은 너무 다르잖아요. 움직임도 다르고 리듬이 다른데 그것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운동을 막 전달하면서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개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지금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물과 무기물의 구별도 없고 지금 그냥 개체론이에요, 개체론. 인간을 포함한 개체론입니다. 그 다음에 공리 3, 개체나 복합물의 부분들이 크고 작은 표면을 가지고 서로 접합하면 할수록 그 부분은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일이 어렵거나 쉽게 된다. 그럼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을 때 붙어 있는 접합면이 넓으면 쉽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촘촘히 붙으면 잘 안 떨어질 테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개체 자체도 다른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죠. 촘촘히 붙으면 떼기가 어려울 테고. 그죠? 떼기가 어려울 테고. 예를 들어 우리 목 같은 경우는 우리 목은 뒤로는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뒤를 보진 않잖아요. 근데 팔은 이렇게 막 돌아가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고. 접합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큰 표면을 가지고 접합된 물체를 딱딱하다고 하고 작은 표면을 가지면 부드럽다고 하고 서로 혈액 같은 경우는 유동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접합이 되어 있는데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부분과 딱딱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조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신체가 된다. 이런 겁니다. 보조정리 4. 많은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체나 많은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체, 컴퓨터, 개체에서 물체 한두 개가 분리됨과 동시에 동일 본성을 가지는 다른 물체들이 대치된다. 컴퓨터의 부속을 바꾼다. 그러면 그 개체는 형태 변화 없이 이전의 본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경우도 팔이 하나 없다가 뭐 수쪽 의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동일한 개체의 본성을 유지하는 거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체는 실체에 관해서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물체는 실체에 관해서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체는 전부 다 연장에 있어서는 공통되기 때문에 연장에 있어서 공통되기 때문에 연장의 양태인 다른 양태로 언제든 교환될 수 있다. 교환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교환되지 못한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나의 개체니까 개체는 교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가 11명인데 11명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한 명이 빠져나가고 다른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러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한 명이 들어왔는데 잘 안 움직여. 그러면 걔랑은 개체가 아닌 거죠. 원래는 같은 연장이니까 교환이 잘 되어야 되지만 걔가 이제 갖고 있는 운동과 정지의 리듬이 다르면 교환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개체 형태를 구성하는 것은 물체들의 합의에 의해서이고 이 형상이 유지되면 개체는 양태에 있어도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것도 쉽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형상을 잘 유지해 준다면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인간도 인간의 형상이 있죠. 그 형상을 잘 유지만 해주면 된다. 보조 정리 5. 만일 개체를 조직하는 부분들이 서로 상호간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이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더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다시 개체를 조직하는 부분들이 제가 너무 빠르면 말씀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막 빠르게 지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장이 쉽지는 않으니까 늘 만일 개체를 조직하는 부분들이 모두 상호간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이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더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그 개체 역시 형태의 변화 없이 이전과 같은 본성을 유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가용을 소형, 중형, 대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형, 중형, 대형이 어쨌든 간에 커지더라도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일정하게 바퀴와 엔진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차가 좀 더 커져도 차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잘 보면 어떤 개체는 개체가 여기 본성을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본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체의 본성의 본성의 유지는 그러니까 운동과 정지의 비율의 유지가 핵심이에요. 그죠? 이 운동과 정지의 비율의 유지가 핵심이지
이게 그 전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5명이 뛰든 6명이 뛰든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잘 유지해주면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복합물에서 핵심적인 것은 운동과 정지의 비율입니다. 비율. 약간 수학적인 이야기죠. 비율.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좀 커진다고 봐요. 밤마다 폭식을 해가지고 몸이 좀 커져요. 점점 커져도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이전과 같이만 유지하면 저는 계속 저인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커져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탁구를 맨날 치는데 탁구가 잘 안 되고 맨날 진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그런 것처럼 복합물의 핵심적인 그 규정은 운동과 정지의 비율입니다. 운동과 정지의 비율. 보조적 이유. 만일 개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체들이 운동의 방향을 바꾸도록 강제되지만, 나를 구성하는 물체들이 운동 방향을 바꾸도록 강제되지만 이전의 운동을 동일한 비율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도 비율을 전달할만 하면은 내 본성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보조정리 7. 복합체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든 정지하든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든 각 부분이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여 다른 부분에 전달하기만 하면 본성을 유지한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복합체는 각 부분이 기능만 잘 해주면 본성을 유지하는 거죠. 주석.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복합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본성을 유지하는지 안다. 이야기했죠, 지금. 그죠? 운동과 정지의 비율만을 유지하면 된다.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을 막 엄청 빨리 움직이고 팔을 천천히 움직이고 이래도 내 신체 전체에 큰 변화가 없는데, 제 신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팔을 세게 누군가 돌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제 신체에 맞는 비율. 지금까지는 가장 단순한 물체들로만 조직된 개체를 생각했다. 만약 본성이 다른 여러 개체로 구성된 다른 개체를 생각한다면 우리 유기체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개체도 여러 방식으로 움직이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 위가 어느 날 탈이 났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 위가 탈이 나도 저는 저죠. 그리고 이런 개체들로 구성된 더 큰 개체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므로 이렇게 무한히 나아간다면 자연 전체가 하나의 개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개체들로 구성된 더 큰 개체, 그런 개체는 뭐냐면 공동체 같은 거죠. 사회, 국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고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자연 전체도 하나의 개체다. 이걸 알 수 있죠. 부분들이 전체로서의 개체는 아무런 변화도 미치지 않고 무한한 방식으로 변하죠. 그러니까는 부분들이 전체로서의 개체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정말 무상하잖아요. 인간의 수많은 죽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의연하고 고요한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요한 자연 앞에 너무 무상함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유지되는 자연이 있으니까. 요청일. 인간의 신체는 각 부분이 매우 복잡하고 본성이 매우 다른 개체로 조직되어 있다. 당연하죠. 그죠? 인간의 신체를 조직하는 개체 중에서 어떤 것은 유동적이고 어떤 것은 연약하고 어떤 것은 단단하다. 유동적인 건 뭐죠?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혈액 같은 거 아닐까요? 그죠? 어떤 부분은? 그죠? 혈액 같은 건 유동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연약한 건 어떤 걸까요? 뭐 신경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단단한 것은 뭐 뼈겠죠. 뭐. 그죠? 대충. 인간의 신체를 조직하는 개체, 즉 인간의 신체 자체는 외부의 물체에서 극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을 받고 있죠. 우리는 매일 자극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극이 있죠. 의식하지 않아도 자극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들면 어떻게 되죠? 잠들면 완전히 의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잠이 들어도 우리는 뭔가 자극을 받고 있죠. 그래서 소리가 작으면 안 깨어나지만 큰 소리가 들리면 깨어나죠. 그건 뭐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자극을 우리는 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 우리가 뭘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큰 소리에도 못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 이하의 잠재적인 어떤 지각 수준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신체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다른 물체를 필요로 하죠. 그죠?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도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들 물체에서 계속해서 재생되고 재생된다고 했으니까 주로 뭐 음식 같은 거겠네요. 그죠? 인간 신체 유동적 부분이 연한 부분에 자주 부딪히게끔 외부 물체에서 결정되면 연한 부분의 표면이 분화되고 그 흔적이 각인된다 했는데 어떤 혈액이 주기적으로 우리 신체에 연한 어떤 위에 계속 자극을 주고 하면은 우리 위에 혈액 이거 혈액인지 정확하게 제가 해부학적인 걸 잘 몰라서 우리 위에 알겠다. 그 뭐죠? 그 위산이죠. 위산이 위장에 자극을 자주 가하면 표면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는 거죠. 인간의 신체는 외부의 물체를 많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 많은 방식으로 또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요청이고 지금까지가 자연학 소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 물체, 복합 물체. 단순 물체는 정지, 그 다음에 운동과 정지, 그 다음에 빠름과 느림 이것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고 복합 물체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로 구별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눴죠, 그죠? 단순 물체는 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관성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고 복합 물체는 유동적인 부분, 연한 부분, 그다음에 단단한 부분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많은 방식으로 자극을 받고 서로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유동적인 부분이 연한 부분에 자극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 그다음 정리 14. 인간의 정신은 매우 많은 것을 지각하는 데 적합하고 인간의 신체가 한층 더 많은 방식으로 영향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적합성은 더 커지고 인간 정신은 매우 많은 것을 지각하는 데 적합하다는 건 뭐냐면 증명 보겠습니다. 인간 신체는 많은 방식으로 외부 물질에 자극을 받죠. 그죠? 그런데 앞에서 했죠. 인간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간 정신은 지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인간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것이 뭐죠? 변용이죠. 그죠? 신체의 변용인데 인간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관념은 어디에 있냐면 신에게 있는데 그죠? 신에게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냐면 인간 정신의 관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다시 인간 신체는 자극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정신은 지각하는데 그죠? 여기 이 부분을 신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인간 정신이 자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피노자 체계에서. 그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신을 넣어놨잖아요. 신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신체가 정신에 바로 인과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 정신의 존재하고 그래서 인간 정신은 많은 것을 지각하는 데 적합하죠. 그죠? 인간은 많은 것을 지각하잖아요. 많은 것을 느끼고 지각하고 관념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정리 15. 인간 정신의 형상적 이유, 즉 인간 정신의 어떤 실제를 구성하는 그 관념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많은 관념으로 구성됩니다. 인간 관념은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신체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단순 물체, 그다음에 단순 관념이라면 지금 복합 물체잖아요. 복합 물체, 복합 관념 이렇게 지금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정신은 관념이 아주 복잡하다. 너무너무 복잡하죠. 나중에 이제 3부에 가면 그 관념들이 쭉 정리해서 나올 텐데요. 아주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증명. 인간 정신의 형상적 실제를 구성하는 관념은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인간 정신의 형상적 실제를 구성하는 관념. 그죠? 그냥 관념이죠. 인간의 관념이죠. 관념은 신체의 관념이죠. 그죠? 신체의 관념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신체에 대한 관념인데 에 대한도 꼭 정확한 건 아닌데 그죠? 왜냐하면 신체를 비추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의 관념이라고도 표현하고 에 대한 관념으로도 표현하고 했습니다. 이 신체는 매우 복잡하게 조직된 많은 개체로 구성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신체의 관념은, 신체에 대한 관념은 필연적으로 신 안에 있죠. 그죠? 신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체는 복잡하다. 복잡하다. 그죠? 그런데 그 신체의 관념은 신 안에 주어져 있다. 복잡한 신체에 대한 관념은 신 안에 있다. 그죠? 그런데 그건 어디 있어야 되죠? 그것은 신 안에 있는 관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정신 안에 있다. 왜? 신은 우리 정신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과정이 지금 쭉쭉쭉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므로 관념의 질서와 사물의 질서는 동일하니까 인간 신체의 관념은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관한 이런 많은 관념으로 결합되어 있다. 요 명제 기억나시나요? 관념의 질서와 사물의 질서는 동일하다. 일부 정리 7,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평행론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었던 건데, 그래서 인간 신체의 관념은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관념으로 결합되어 있다. 다시 정리 15를 다시 읽으면 인간 정신의 형상적 유를 구성하는 관념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그죠? 왜냐하면 신체가 복합적이니까. 정리 16.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물체에서 자극받는 방식의 모든 관념은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물체,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15까지는 인간 신체만 다뤘고 지금 16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16에서 바뀐 거예요. 16에서부터는 인간 신체와 외부 물체의 관련성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인간 신체와 외부 물체의 관련성.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이렇게 구성되는 건 알았고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고 외부 물체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물체에서 자극받는 방식, 외부 물체에서 자극받는 방식, 자극받을 때 거기에 대한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정리해보면, 자, 나와 너의 만남이 있으면, 그죠? 나와 너의 만남이 있으면 관념이 형성되는데 이때 이 관념 안에는
나의 본성과 너의 본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관념이 형성되는데 이때 이 나의 관념 안에는 나의 본성과 너의 본성이 다 함께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나의 본성도 같이 경험됩니다. 자, 이제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증명. 물체가 자극받는 방식은 자극되는 물체의 본성과 자극하는 물체의 본성이 생긴다. 이건 앞에 부분에서 다루는데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좀 전에 다뤘는데 자연학 소고 어디 있냐? 여기.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서 움직여지는 방식은 움직이는 물체와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본성에서 생긴다. 우리 이게 다뤘었죠, 그죠? 뭐 이걸 보지 않더라도 쉬운 거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건데, 네, 어디 있지? 네. 물체가 자극받는 방식은 자극되는 물체의 본성, 두 번째 자극하는 물체의 본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고, 그러므로 이에 대한 관념은 당연히 양쪽 물체의 본성을 포함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관념은 어떤 관념이죠?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죠.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인데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 생기려면 내 신체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자극은 외부 물체가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는 모든 관념은 나의 신체의 관념과 외부 물체의 관념을 다 포함합니다. 그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에서 자극받는 방식의 모든 관념은 인간 신체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한다. 이건 아주 스피노자 명제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관념은 그러니까는 두 가지 본성이 섞여 있는 혼합된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의 관념은 그 자체로 복합관념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 신체가 복합적이니까. 그 자체로 복합관념이고 두 번째로 외부 물체로 인해서 또한 외부 물체로 인해서 복합적인 관념이에요. 우리 관념은. 알겠습니까? 관념이 아주 복잡하죠. 보충 1. 1호부터 첫 번째, 인간의 정신은 자신의 신체의 본성과 함께 매우 많은 물체의 본성을 지각한다. 내 신체만 느끼면 좋겠지만 내 신체를 지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물체의 본성이 포함된 걸 동시에 지각한다. 둘째, 우리가 외부의 물체에서 대해서 가지는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 우리 신체를 더 많이 나타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부 물체와 우리 신체가 결합된 복합관념을 갖는데 이 복합관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신체 상태를 더 많이 나타낸다. 외부 물체가 아니라. 우리가 일부에서 그 부록을 참고하라 했는데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여러 가지 다뤘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추의 관념 이런 것들을 막 다뤘었는데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징그럽다. 바퀴벌레가 징그럽다는 것은 우리 신체의 본성을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로서는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징그럽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우리의 본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아름답다, 무엇이 추하다, 이건 그 사물의 객관성이 아니고 우리 신체의 본성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일부에서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정신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의 본성의 핵심적인 것은 외부 물체의 본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신체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정리 17. 만일 인간의 신체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게 되는 방식으로 자극을 받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습니다. 나를 때립니다. 그러면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합니다. 때릴 때 망치로 때렸냐, 아니면 주먹으로 때렸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신체가 영향을 받는 방식이 다를 텐데, 인간 정신은 신체가 외부 물체의 존재나 현존을 배제하는 변형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때까지. 문장이 너무 어렵죠, 그죠? 너무 기니까 다시. 인간 정신은 신체가 외부 물체의 존재나 현존, 이것을 쉽게 말해서 있음, 없음, 존재나 현존이 존재나 현존이 있음을 배제하는 변형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때까지는 이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현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문장이 너무 기니까, 우리 정신은 어떠냐? 인간의 정신은 신체가 외부 물체의 존재나 현존을 배제하는 변형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망치로 맞았다.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망치로 맞았다. 망치로 맞으면 맞고 나서 바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망치로 맞으면 한동안 충격이 가겠죠, 그죠? 충격이 간다. 그런데 이 충격이 언제까지 가냐? 이 자극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자극이 가해질 때까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마사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 자극이 다른 마사지로 대체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 망치가 나에게 계속 가해지는 자극으로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어떤 물체에 자극을 받으면 우리 정신은 그 외부 물체가 있다는 것이 배제되는 다른 자극을 받을 때까지는 이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정신의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신의 특성이 앞에 부분에 하나 나왔었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외부 물체의 자극을 받으면 우리 신체의 본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거고,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자극이 오기 전까지는 그 자극을 현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해 가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를 더 강력한 걸 들어야, 우리 정신의 특성은 새로운 자극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정신은 뭐죠? 우리 정신은 뭘 느끼는 거죠? 우리 정신은 오직 우리 신체만을 지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맹목적인 거죠. 다른 사물을 느낄 수 없고 우리 신체만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받는 자극만을 느끼는 것이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헤어졌어요. 헤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추억만을 간직하고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간직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신체가 그 사람과의 예를 들어서 어디 덕숭을 걸었다 그러면 덕숭만 가면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게 언제 사라질까요? 언제? 다른 사람을 사귀면 사라지겠죠, 그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자극을 형성하면 덕수궁은 더 이상 안 가고 뭐 남산 타워만 간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자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정신은
기존에 있었던 자극을 계속 현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극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현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신의 특성 중에. 증명. 이는 명백한데, 왜냐하면 인간 신체가 그처럼 자극받는 동안에는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이 신체이므로, 이 문장도 쉽게 이해되시죠? 신체의 이런 변형을 고찰할 것이니까, 자극을 받으면 신체의 이런 변형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관념은 와, 이게 되게 기네. 큰일 났네. 관념은 자기 자신의 신체와 외부 신체의 본성을 모두 포함하죠. 좀 전에 다뤘듯이 정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에 관해서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을, 즉 외부 물체의 존재나 현존을 배제하지 않고 정립시키는 관념을 소유할 것이다. 문장이 좀 긴데요. 다시 말해, 이 가로 건너뛰고, 정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에 관해서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을 갖죠. 우리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해야 되죠. 그죠? 즉 외부 물체의 존재나 현존을 배제하지 않고 정립하는 관념을 소유합니다. 이게 우리 관념의 특징이죠. 그죠? 외부 물체의 자극을 받으면 외부 물체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념은. 절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체에 들어온 자극이면 우리 관념은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외부 물체의 현존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신은 신체가 외부 물체의 존재나 현존을 배제하는 변형을 받을 때까지는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빨리 손을 들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특성 중에 첫 번째 특성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께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 신체와 함께, 두 번째는 외부 물체가 우리를 자극하면 그 자극이 사라지고 다른 자극이 오기 전까지는 외부 물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건 이해 가시죠? 보충. 인간의 신체를 단 한 번 자극시킨 내부의 물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현존하지 않아도 정신은 현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게 더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증명. 인간 신체의 유동적 부분이 연한 부분에 자주 부딪히도록 외부 물질이 결정하면 연한 부분의 표면은 변형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염산이 점막을 변형시키면 변하죠. 그래서 유동적 부분이 연한 부분의 표면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받아도 되돌아오죠. 그죠? 반응이 달라지죠. 신체가 변했으니까 염산이 다른 방향 반응을 하겠죠.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다른 이유로 유동적 부분이 변화된 표면에 부딪히면 유동적 부분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동받아 되돌아오고, 그래 이렇게 너무 지금 서두르고 있다. 시간이 없다 보니 다시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다른 이유로 유동적 부분이 변화된 표면에 부딪히면은 유동적 부분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동받아서 되돌아오겠죠. 그죠? 탄성을 반사가 될 테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반동받아 되돌아오는 운동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인간 신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자극하겠죠. 계속 염산이 자극을 할 테고 정신은 이 자극을 인식하겠죠. 다시 말해 정신은 또 다른 외부 물질을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인간 신체의 유동적 부분이 자발적 운동에 의해서 연한 부분의 표면에 부딪힐 때마다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간 신체를 한번 자극했던 외부 물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정신은 신체 이런 활동이 반복될 때마다 외부 물체를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는 이 문장을 다시 고치면 쉽게 말하면 문장이 되게 복잡했는데 어떤 물체와 부딪혔다.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부딪혔어요. 외부 물체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때
우리 신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죠?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뭘로 생각하냐면 어떤 유동적,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어떤 아까 말했던 염산이 위벽을 자극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보죠. 일어났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는 음식이겠네요. 음식. 아니면은 치킨이라고 하죠. 특정하게 치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치킨이 우리에게 부딪혔고 우리 신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염산이 위벽을 자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잘 보세요. 이제 치킨은 없습니다. 치킨은 없어요. 치킨은 없고 대신 뭔만 있냐면 염산이 위벽을 자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치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치킨이 없어도 위벽만 자극받아도 치킨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 가십니까? 아니, 이건 당연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한번 외부 물체가 들어와서 우리 신체를 어떻게 특정하게 변화시키면 신체 내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외부 물체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귤을 먹지 않아도 침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우린 생각만으로도 침이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귤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자극이 다시 신체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증명을.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인간 신체의 유동적 부분이 연한 부분에 부딪히도록 외부 물체가 결정해서 치킨이 들어왔어요. 치킨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러면 연한 부분의 표면은 변하겠죠. 위벽이 변했어요. 그래서 유동적 부분이, 그러니까 위산이나 침샘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연한 부분의 표면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겠죠. 치킨이 들어왔으니까 반응이 달라졌겠죠. 밥을 먹던 위하고 달라졌겠죠. 그래서 나중에 유동적 부분이 변화된 표면에 부딪히면 유동적 부분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 되돌아오고, 이렇게 반동받아 되돌아 운동을 계속하는 동안에 인간 신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자극하게 되고 정신은 이 자극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킨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치킨이 자꾸 들어오면 이 자극이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해 정신은 외부 물체를 현존하는 것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 신체 유동적 부분이 자발적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침샘, 염산이나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외부 물체가 없어도 자발적 운동에서 연한 부분의 표면에 부딪힐 때도 일어납니다. 이런 거. 그러므로 인간 신체를 한번 자극했던 외부 물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정신은 이렇게 염산이 활동하면은 치킨이 생각난다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니, 스피노자는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참 죄송합니다. 네. 설명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 다음에 주석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주석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앞으로 예를 계속 들 건데 자, 해도 되겠죠. 시간이 됐지만 딱 10분만 주십시오. 가령 베드로 자신의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베드로의 관념과 바울 속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관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백히 할 수 있다. 자, 다시 베드로 자신의 정신을 본질을 구성하는 베드로의 관념과 바울 속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관념 사이의 차이. 자,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의 관념은 어디에 있죠? 베드로의 관념은 신에게 있는데, 그죠? 이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의 정신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고 이 베드로를 보고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죠? 이건 어디에 있냐면 바울의 정신 안에 있죠. 그죠? 이것도 물론 신 안에 있는데 이 바울이 경험하는 베드로는 바울의 정신 안에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베드로 자신의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베드로의 관념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와 합체되어 있는, 아까 합일되어 있는 베드로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 바울 속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관념은 바울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전자는 이겁니다. 이거 전자가 이거예요. 이거 바드로의 관념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정신이죠. 전자는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 자신의 신체의 본질을 직접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의 신체를 베드로의 정신이 나타내죠. 그리고 베드로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를 포함하죠. 이해 가십니까? 이거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의 신체가 존재하는 동안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의 신체가 있어야만 존재하죠. 두 번째, 후자는 뭐였냐면 바울의 정신이죠. 이건 바울의 정신인데 베드로의 본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바울의 신체를 나타내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보았다면 바울의 신체를 나타내겠죠. 그죠? 따라서 바울의 신체가 지속되면 바울의 정신은 베드로가 존재하지 않아도 베드로를 현존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었는데 그래도 바울의 정신에는 베드로에 대한 기억, 즉 관념이죠. 있죠, 그죠?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정신은 바울의 신체를 표현하니까. 아시겠죠? 베드로의 신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정신은 바울의 신체를 표현하고 바울의 신체는 베드로에 대한 감각을 자기 신체 속에 갖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죽어도 바울은 베드로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네, 더 나아가 그 관념에 의해서 외부 물체를 우리가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그런 인간 신체의 변형은 사물의 형태를 재현하지 않지만 사물의 이미지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이미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지금 이미지. 이미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정신의 본성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정신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정신의 본성은 우리 신체를 더 많이 표현한다. 바울은 베드로보다 자기 신체에 나타난 베드로를 표현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사물의 이미지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사물의 이미지라고 한다. 그래서 사물의 이미지는 뭐냐면 사물의 이미지는 사물의 아까 베드로를 현존하지 않는 베드로를 현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물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 관념에 의해서 외부 물체가 그 베드로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 관념이 뭐냐면 바울의 정신이죠. 바울의 관념입니다. 바울의 관념을 통해서 외부 물체 베드로를 우리가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그런 인간 신체의 변형을 우리는 사물의 형태가 뭐냐면 베드로죠. 베드로를 재현하지는 않아도 사물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미지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정신이 이런 식으로 물체를 생각할 때 정신은 사물을 상상한다고 말한다. 혹은 표상한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인간 정신의 한 가지 특성이에요. 이 스피노자의 말로 하면 일종 인식이에요. 일종 인식. 자, 아시겠죠? 우리가 일종 인식은 오류인데요. 일종 인식은 오류고 상상한다고 하고 표상한다고 하고 사물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외부 물체를 생각할 때 외부 물체가 아니라 우리 신체 본성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경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체에 입각해서 판단할 때 우리는 사물을 상상한다고 말해요. 스피노자 용법으로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정신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예, 갑니다.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오류는 뭐냐? 오류는 어디에 있느냐? 정신의 상상은 지금 상상을 보고 있죠. 상상은 그 자체로 보면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왜 오류가 없냐면 바울의 신체에 나타난 베드로를 표상하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의 신체에 대해서는 진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의 신체에 대해서는 진리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체에 대해서는 오류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었고 바울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의 신체에 대해서는 진리이고 베드로의 신체에 대해서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지금 되게 중요한 국면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오류도 어떤 측면에서는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 바울의 신체에 나타난 바울의 신체에 대해서는 진리라는 말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어렵게 말하면 바울의 신체에 나타난 관념은 신의 관념이에요. 스피노자적인 표현하면 바울의 신체에 나타난 관념도 신의 관념이니까 신에게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입니다. 하지만 신은 바울의 신체에 대한 관념만 갖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체 자체에 대한 관념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죠. 정신이 사물을 상상한다고 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자체는 오류가 아니고 정신이 자신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사물, 이게 뭐죠? 지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지금 그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이 없다고 고찰할 때 오류가 됩니다. 이게 지금 오류의 조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류의 조건입니다. 오류의 조건은 정신이 자신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사물이 있는데 그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관념의 부재, 이것이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관념이 바울에게 있었으면 오류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존하는 것을 상상할 때 존재하지 않는 것, 지금 이게 뭐냐면 죽은 베드로죠. 죽은 베드로를 현존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상상할 때 그와 동시에 그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베드로의 죽음을 알았다면 바울이 정신은 확실히 자신의 상상 능력을 본성의 결점으로 돌리지 않고 장점으로 여기고 있죠. 이건 뭐냐면 바울이 베드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 나는 알아. 베드로가 죽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지금 베드로를 떠올릴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상상의 능력을 장점으로 여기겠죠. 너희들은 너무나 무정하구나. 베드로가 죽었다고 하여 상상도 하지 않는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상상 능력이 정신의 본성에만 의존했다면, 그러니까 나의 정신의 본성에만 의존한다면 더 장점으로 여겼을 텐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니콘이 있다고 합시다. 유니콘.
여러분 유니콘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 없음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를 만화로 바꿨다면 이것은 나의 능력이죠. 상상력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정신의 본성에 따른 거라면 훨씬 더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죠? 유니콘이 없다는 걸 아는, 저것이 부재하다는 것, 없다는 관념을 갖고 내가 상상을 한다면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늘 너무 오버했습니다. 예. 12월 4일.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고요. 바쁘시면 먼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류의 조건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이유, 그 다음에 이것을 일종인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